야, 너, 이 건물주라며? 앞치마 끈을 고쳐 매던 여자가 고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8년 동안 시장바닥 며느리라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전 시어머니가 오늘은 그 여자 앞에서 말문을 잃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반찬 가게가 어떻게 전 세계 셰프들이 줄 서는 K소스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몰락한 그 집안이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그녀는 과연 잡아줄까요? 아니면 더 큰 한 방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 외곽의 한 전통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오정숙 여사는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고쳐 매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따라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니 얼른 넓은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죠. 부동산 사장이 시장 어귀에 우뚝 솟은 깔끔한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멈춰 섰습니다. 사모님, 이 건물이 요즘 이 동네에서 제일 알짜배기예요. 상권이 아주 꽉 잡혀 있거든요. 오정숙 여사가 돋보기 안경을 치켰으며 건물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건물이 참 번듯하네. 관리를 아주 잘했나 봐요. 주인 성격이 보통 꼼꼼한 게 아니겠어.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요. 이 건물주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기 안쪽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인데 직접 양념장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지 뭡니까? 요즘은 외국까지 소스를 판다더라고요. 오정숙 여사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상에, 반찬 장사에서 건물을 샀다고요? 이름이 뭔데 그렇게 유명해요? 윤서영 씨라고. 아마 이 근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기 보이는 시장 입구 가게가 그분 거예요. 오정숙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윤서영 씨요. 성격도 참 차분하고 실력이 대단하시죠. 오정숙 여사는 대답도 없이 홀린 듯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골목 끝에 익숙한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영네 반찬.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커다란 고무 대야 앞에 앉아 묵묵히 양념장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며 매몰차게 내쫓았던 전 며느리 서영이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서영의 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물렸습니다. 서영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야, 너 진짜 네가 이 건물 주인라며? 서영은 손에 묻은 양념장을 수건에 천천히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도 원망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웬일이세요? 저기 저 건물들 정말 네가 산 게 맞니? 오정숙 여사가 손가락으로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악을 쓰듯 물었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시장 바닥에서 고춧가루나 묻히던 네가 어떻게 저런 걸 사? 서영은 대답 대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와 평온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시던 이 손맛이 생각보다 가치가 높더라고요. 오정숙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이 시장은 서영과 준혁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갓 취업해 자취를 시작한 준혁은 매일 퇴근길마다 서영의 가게를 기웃거렸죠. 서영은 그런 준혁이 귀여워 덤을 얹어주곤 했습니다. 누나, 오늘 제육볶음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5의 준혁이 해맑게 웃으며 서영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비닐봉지에 고기를 가득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오늘 야근한다면서요? 밥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죠. 여기 멸치볶음은 서비스예요. 우와. 역시 누나밖에 없어요. 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누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장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발표하던 날, 준혁의 집 거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시장에서 반찬 파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오정숙 여사가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혁은 서영의 손을 꼭 잡은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꿋꿋하게 사는데 그 성실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성실. 그게 밥 먹여주니?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곤 시장 구석 가게 하나뿐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정숙은 서영을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등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준혁 씨 옆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서영의 간절한 말에도 정숙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예쁘게 봐달라고? 네가 우리 아들 발목 잡는 것 같아서 내 눈엔 피눈물이 난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들어와서. 준혁이 정숙의 말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말 좀 가려하세요. 서영 씨랑 저 이미 결정했어요. 허락 안 해주셔도 우리끼리 시작할 거예요. 정숙은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결국 준혁의 고집의 결혼식은 치러졌지만 서영의 고난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정숙은 서영에게 시장 장사를 그만두라고 압박했죠.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됐으니까 그 천한 장사는 집어치워라. 어디 남사스러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이나 하겠니? 서영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는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그리고 저 이 일 자부심 가지고 해요. 자부심. 웃기고 있네. 구질구질하게 고춧가루 냄새 풍기며 사는 게 자부심이야? 정숙의 비아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서영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죠. 서영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준혁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마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서영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시장 골목. 오정숙 여사는 눈앞에 서영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자리에 앉아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보세요. 저 바쁜 시간이라서요. 너 정말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우리 준혁이랑 살 때 번 돈도 있을 거 아냐? 정숙의 뻔뻔한 말에 서영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혼할 때 제가 빈손으로 나온 거 잊으셨어요. 그 가게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 지르시던 분이 누구셨죠? 정숙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서영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무심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아무 의미 없으니 그만 가세요. 오정숙 여사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년이 건물줄 아니. 우리 준혁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추석 명절. 시댁의 널찍한 거실은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영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공수해 온 싱싱한 재료들로 차례 음식을 준비했죠. 뜨거운 불덩이 같은 프라이팬 앞에서 연신전을 부쳐내느라 서영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이 서영이 내온 갈비찜을 한 점씩 맛보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동서. 이 집 갈비찜은 어쩜 이렇게 고기가 야들야들해. 간도 딱 맞네. 그러게요, 형님. 전도 모양 하나 흐트러진 게 없어요. 서영 씨 솜씨는 정말 국보급이라니까요. 친척들의 칭찬에 서영이 쑥스러운 듯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고기를 미리 양념장에 재워둬서 그럴 거예요. 그때 거실 상전처럼 앉아 과일을 깎던 오정숙 여사가 찬물을 끼얹듯 입을 열었습니다. 에휴, 얘들아. 칭찬도 정도껏 해라.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하는 애가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이거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순식간에 거실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녀는 들고 있던 빈 접시를 꽉 쥐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친척들의 눈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배운 게 좀 짧아야지. 부모도 일찍 여의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으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느라 골병이 든다니까요. 친정이 든든해야 애가 눈치라도 있을 텐데 말이야.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이 당황하며 정숙의 팔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형님, 애 앞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영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내가 틀린 말했니? 다 사실이잖아. 서영아, 너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어서 식혜 좀 내오너라. 서영은 대답 대신 짧게 목례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는 서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에 섞여 서영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날 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영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오늘 어머니 말씀은 정말 너무하셨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셔야 했을까? 운전대를 잡은 준혁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원래 성격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일부러 만들려는 게 아니야. 부모님 안 계신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 준혁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서영을 힐끗 보았습니다. 당신만 힘들어? 중간에서 어머니랑 당신 눈치 보는 나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좀 더 살갑게 굴면 어머니도 저러지 않으실 거 아니야. 그냥 좀 참아줘. 제발. 서영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러 결혼 6년 차가 되었을 때 준혁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해외 출장을 다니는 준혁의 모습은 예전에 소탈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어느 날 저녁, 준혁은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서영이 다가가 자켓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 속은 괜찮아? 꿀물 좀 타줄까? 준혁은 대답 대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됐어. 그냥 좀 쉴래. 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 사람들 만날 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대충 말해. 서영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충이라니. 반찬 가게 한다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눈치가 그렇게 없니? 내 동기들 와이프는 교사에, 공무원에, 다들 번듯한 직장 다녀. 그런데 내가 시장에서 반찬 판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게 어때서? 나 남의 돈 훔치는 거 아니고 내 손으로 정직하게 벌어. 당신 공부시킬 때도 이 돈이 보탬이 됐잖아.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놈의 장사 얘기 좀 그만해. 누가 당신 돈 무시한대.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 오늘 부장님이 물어보시길래 그냥 식품 유통 쪽 사업한다고 둘러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준혁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서영은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새로 개발한 양념장 반응이 너무 좋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말들은 목구멍 안으로 씁쓸하게 넘어갔습니다. 준혁아, 우리 대화 좀 하면 안 될까? 요즘 당신 너무 변한 것 같아.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서영의 말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피곤해.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홀로 선 서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부끄러움과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거실의 소파와 식탁 사이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끌벅적한 사내 워크숍 현장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건배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옆자리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차민서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서울대 출신의 해외 영업팀 에이스로 불리며 사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서가 생긋 웃으며 준혁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준혁 씨,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든든해요. 잘 부탁해. 준혁은 민서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서둘러 잔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영광이지. 민서 씨 능력이면 이번 일도 문제 없을 거야. 어머, 준혁 씨는 칭찬도 참 멋지게 하네. 그런데 준혁 씨처럼 멋진 분이 결혼했다니 믿기지가 않아. 민서가 턱을 괴고 준혁을 빤히 바라보자 준혁은 괜히 목덜미를 긁적였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민서의 화사한 미소 때문인지 준혁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죠. 동료 직원이 고기를 씹으며 옆에서 불쑥 물었습니다. 준혁 과장님, 사모님은 요새 뭐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던데. 준혁의 얼굴에서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민서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자영업해. 식품 유통 쪽으로 작게 이것저것 관리하느라 바빠. 와, 사업가시네요? 멋진 분이랑 사시네. 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시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춧가루 냄새를 풍기며 일하는 서영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민서가 그런 준혁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준혁 씨 같은 분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분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아내분이 참 소박하신가 봐요. 준혁은 대답 대신 민서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자 황급히 화면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의 완벽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하지만 준혁은 그저 민서가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되던 어느 차가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서영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준혁이 들어왔지만 그는 서영의 인사조차 받지 않았죠. 준혁은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아, 우리 그만하자. 이제 지쳤어. 서영이 국자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준혁은 서영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당신이랑은 다르게 대화가 통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 그게 누구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이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준혁은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내 아내가 시장에서 반찬 판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나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서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구박 다 견디면서 이 집 지킨 게 잘못이야? 아니,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뿐이야. 민서는 서울대 나왔고 우리 회사 핵심 인재야.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단 말이야. 그때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엿듣고 있던 오정숙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영의 짐가방을 발로 툭 찼죠. 들었지? 우리 준혁이가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네. 서울대 출신 며느리라니. 이제야 우리 집안 국격이 살겠어. 오정숙 여사는 서영의 팔을 낚아채 현관 쪽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같은 시장년이 우리 준혁이 옆에 붙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라. 이제 그만 주제 파악하고 나가. 서영은 멍한 눈으로 자신을 외면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끝내 서영과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배신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마.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서영의 8년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정말 잘했다. 이제야 애미 속이 다 시원하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영이 정성껏 묻혀놓은 나물들만이 남겨진 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의 붉은 인형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준혁은 서류 가방을 고쳐 매며 서영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준혁이 한숨을 내쉬며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만 가져가겠다고. 그 낡은 시장 구석 가게가 뭐라고 위자료도 마다해. 당신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 서영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나한테는 그 가게가 부모님이고 내 인생이야. 당신한테는 부끄러운 곳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곳이니까. 참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나중에 돈 없어서 연락하지는 마. 준혁은 차갑게 등을 돌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서영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짐을 가지러 갔을 때 오정숙 여사는 서영의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어휴, 저 구질구질한 앞치마는 왜 챙기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소금물이나 만지며 살 팔자인가 보네. 어서 가거라. 우리 준혁이 앞길 그만 막고. 서영은 아무 대답 없이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하나둘 주워 담았습니다. 서영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서영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8년의 세월이 단 몇 장의 종이로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서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버텨야 해. 서영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셔. 서영은 시장으로 달려가 셔터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왔지만 서영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영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이어졌죠. 새로운 양념 배합을 연구하느라 서영의 손은 늘 고춧가루, 물이 들어있었고 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시장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키가 큰 외국인 남성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영의 작은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역사가 서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신 제이슨 밀러 셰프님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맛을 찾으러 오셨대요. 서영은 당황하며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어머나, 외국분이 여기까지 웬일이시래요? 저희 가게는 그냥 평범한 반찬 가게인데요. 제이슨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진열대에 놓인 양념장 단지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서영이 건네준 작은 숟가락으로 양념장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맛을 음미하던 제이슨의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맛입니다. 입안에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죠? 제이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자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제이슨의 말을 전해주자 서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저희 할머니부터 내려온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 삭힌 것뿐이에요. 기다림이 주는 맛이죠. 제이슨은 다시 한번 양념장을 맛보더니 서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상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메인 소스로 이 양념장을 쓰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주시겠습니까? 서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뉴욕이라니요? 저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그저 여기서 반찬이나 파는 사람인걸요. 말도 안 돼요. 제이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맛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 소스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고의 찬사를 받을 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서영은 제이슨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당하고 배운 것 없다고 버림받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제 양념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통역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셰프님이 저렇게 극찬하시는 건 처음 봐요. 사장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서영은 가게 벽에 걸린 부모님의 낡은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제 양념장이 세계에서 통하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제이슨이 환하게 웃으며 서영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의 앞치마에 묻은 고춧가루 자국이 그날따라 훈장처럼 반짝였습니다. 뉴욕발 경제 잡지에 서영의 얼굴이 실린 것은 이혼 후 2년이 흐른 봄날이었습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 H푸드의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임원이 서영에게 펜을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전 세계 유통망을 통해 서영 소스를 출시하는 조건입니다. 로열티는 판매액의 5%로 책정했습니다. 서영은 안경을 고쳤으며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훑어내려 갔습니다. 임원이 의외라는 듯 서영을 바라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시장 상인분이라 서류는 좀 어려우실 텐데 저희 법무팀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서영이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임원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여기 로열티 지급 시점이 순이익 기준인가요? 총 매출 기준인가요? 그리고 레시피 소유권이 H푸드로 귀속된다는 문구는 삭제해 주세요. 기술 전수만 하는 거니까요. 임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어머, 대표님, 이런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상인분이라 숫자에만 밝으신 줄 알았거든요. 장사 10년 넘게 해보세요. 사람 말보다 종이에 적힌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절로 배우게 되거든요. 조건 수정 안 되면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원은 황급히 서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진정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제이슨 셰프님이 괜히 고집을 부리신 게 아니었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 체결된 계약의 성급금만으로도 서영의 통장에는 평생 구경해보지 못한 숫자들이 찍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서영의 양념장을 찾기 위해 러브콜이 쏟아졌고 K소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마트 진열대에 서영의 맛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골목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건물주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영의 가게 앞으로 다가와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서영아, 나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이 건물 내놓으려 한다.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는 거야. 서영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그 건물 제가 살게요. 옆에 상가랑 건너편 빌딩도 같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장사해서 건물 3채를 한꺼번에 산다고? 운이 좋았어요. 할아버지, 정직하게 만들다 보니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서영은 넉살 좋게 웃으며 다시 양념장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건물 3채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시장 상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영의 일상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화려한 예식장에서는 준혁과 민서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금색 자수가 놓인 우아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죠. 아이고, 사돈. 우리 며느리가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에서도 에이스라더니 드레스 입은 폼이 아주 모델 저리 가라네요. 민서의 어머니가 화답하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민서가 워낙 똑 부러지잖아요. 준혁 씨처럼 든든한 신랑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숙은 주변 친척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럼요. 저번에 있던 애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시장통에서 반찬이나 팔던 애랑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집안 국격이 이제야 제대로 서는 것 같아요. 준혁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민서가 다가와 준혁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준혁 씨, 오늘 너무 멋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준혁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응, 민서야. 당신 덕분에 나도 이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됐어. 고마워. 결혼식이 시작되고 준혁과 민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진했습니다. 정숙은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훔치며 환호했죠.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행진하는 와중에도 힐끗힐끗 자신의 가방 안에 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카지노 사이트에서 보낸 독촉 메시지가 줄지어 떠 있었지만 민서는 태연하게 미소를 유지하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영의 조용한 성공과 준혁 집안의 화려한 환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을날의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나오는 오정숙 여사의 다리가 맥없이 풀렸습니다. 방금 전 시장에서 마주한 서영의 담담한 얼굴과 그런데요? 나던 그 짧은 대답이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죠. 정숙은 길가에 멈춰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준혁아. 너 혹시 서영이 소식 들은 거 있니? 회사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왜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저 바빠요. 엄마. 정숙은 가슴을 쾅쾅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년이, 아니 서영이가 지금 건물주란다. 저기 시장 입구 상가랑 건너편 건물까지 3채나 가지고 있대.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떨어뜨리며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주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세 채나 사요. 무슨 소스 사업인지 뭔지가 대박이 났대.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데 외국 셰프들이 줄을 선다더라. 나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길이야. 준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창피하다고, 배운 것 없는 여자라 대화가 안 된다고 내쫓았던 전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자산가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에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정숙은 이내 입술을 비죽이며 애써 태연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에휴, 그래봤자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근본이 어디 가겠니?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우리 민서 봐라.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우리 민서가 훨씬 귀하지. 안 그러냐? 준혁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준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준혁의 집 거실 탁자 위에는 낯선 독촉장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명의로 대출이 3억이나 있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주방에서 나오던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서는 쟁반을 든 손을 덜덜 떨며 준혁의 눈을 피했습니다. 준혁 씨,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준혁이 독촉장을 민서의 코앞에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내가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이런 게 날아오냐고. 당신 이거 뭐야? 민서는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화려했던 엘리트 며느리의 모습은 간데없고 초췌하고 불안한 여자의 모습만 남았죠. 미안해. 나 사실 도박을 좀 했어. 처음엔 해외 출장 갔을 때 재미로 시작했는데 자꾸 지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도박,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서 내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은 거야?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뱅뱅 돌았습니다. 민서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노후 자금 2억도 내가 좋은 곳에 투자해 드린다고 하고 다 가져다 썼어. 빚이 5억이 넘어. 준혁 씨. 안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오정숙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 돈 2억이 어디 갔다고? 이년아, 내 전 재산을 네가 홀랑 까먹었다는 거야? 정숙은 민서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거실 구석으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어머님. 정말 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장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같은 년아. 정숙은 악을 쓰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죠. 준혁이 깜짝 놀라 정숙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민서 너, 당장 구급차 불러. 정숙은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무렵 준혁의 휴대폰으로 회사 인사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명예 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였습니다. 준혁은 쓰러진 어머니와 울부짖는 아내,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삶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준혁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오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를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비용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준혁은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죠. 화려한 스펙과 완벽한 배경을 가졌다던
민서의 그림자가 준혁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참 동안 번호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윤서영. 준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액정 위로 번졌습니다. 병원비 독촉 문자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은 병원 비상구 계단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민서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척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냉정하게 끊어버렸죠. 준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억지로 삼키며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곳은 2년 전 제 손으로 지웠던 하지만 머릿속에 선명히 박힌 서영의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준혁이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끝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아, 나 준혁이야.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짧게 숨을 내뱉고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시장으로 와요. 지금 바쁘니까. 준혁은 구겨진 양복 매무새를 대충 다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자취방에서 먹을 반찬을 사기 위해 매일같이 들렀던 그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 사이로 빨간 앞치마를 두른 서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하게 커다란 대야 앞에 앉아 배추를 절이고 있었죠. 준혁은 가게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서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만 할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앉아서 해요. 서영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옆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의자 끝에 겨우 걸터앉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으로 수술은 받았는데 수술비랑 입원비를 구할 방법이 없어. 서영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수염이 지저분하게 돋아 있었죠. 민서 씨는요? 서울대 나오고 잘 나가는 직장 다닌다던 그 완벽한 아내분 말이에요. 준혁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무릎을 꽉 움켜쥐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다 거짓이었어. 도박에 빠져서 내 명의로 대출받고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다 날렸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돼. 서영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수건에 물기를 닦으며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준혁 앞에 낡은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병원비하고 급한 빚은 이걸로 해결해요. 모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준혁은 눈을 크게 뜨며 봉투와 서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하자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큰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죠. 서영아,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다시 자리에 앉아 양념장을 적기 시작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요. 용서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준혁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영의 옆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은 시선을 양념장에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부였던 정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그는 봉투를 쥔 손을 바르르 떨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시장에서 일한다고 당신 창피해했던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준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무릎 위를 적셨습니다. 서영은 준혁의 눈물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분한 어조로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고마워할 것도 없어요. 이 돈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예전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줬던 그 순수했던 20대의 한준혁을 위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서영은 다시 무심히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럽다며 밀어냈던 여자가 정작 자신을 살려주는 가장 높은 곳에 사람이 되어 있었죠. 준혁은 봉투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시면 꼭 말씀드릴게. 네가 살려주셨다고. 그러지 마요. 그분 성격에 더 자존심 상해하실 텐데 뭐하러 그래요. 그냥 익명의 후원자가 도왔다고 하세요. 서영의 배려 섞인 냉소에 준혁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내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서영의 칼질 소리가 준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오정숙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얀 천장이 보였고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정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병문안을 온 아들 준혁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수술비는 그 큰돈은 다 어떻게 한 거니? 민서 그녀는 연락 왔어? 준혁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깎던 사과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정숙이 아들의 팔을 꽉 쥐었죠. 왜 말을 못해? 우리 집은 이제 알거지인데 누가 그 큰돈을 빌려줬느냐고. 준혁은 사과 껍질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가 해줬어요. 엄마, 서영이가 수술비랑 입원비 전부 다 내줬다고요. 정숙의 손에 힘이 스르르 풀리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쉰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아니, 그 애가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모진 소리를 다 하고 내쫓았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왜 도와주느냐고. 그랬더니 용서해서 그러는 거 아니래요. 준혁은 서영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숙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자기가 어려운 사람 모른 척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랬대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도와준 거니까 고마워할 필요도 없다고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귓가로 흘러내렸죠. 준혁은 수건을 적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정숙은 거칠게 아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었구나. 서울대 나왔다고 배경 좋다고 떠받들던 년은 내 피 같은 돈 다 들고 튀었는데. 정숙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꺽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판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애가 원수 같은 내 목숨을 살렸어. 내가 진짜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귀한 사람을 내 손으로 버렸어. 정숙의 통곡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벌과 배경이 사람의 전부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이 무너진 모래성처럼 그녀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영의 K소스는 이제 전 세계 30개국 마트 진열대에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여전히 새벽 4시면 시장 골목에 나타나 낡은 셔터를 올렸죠. 가게 뒤편에 새로 마련한 작은 조리실에는 서영의 부엌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중년 여성들이 서영의 지도 아래 앞치마를 메고 있었죠. 언니들, 양념은 비율이 다가 아니에요. 드실 분들 건강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해요. 서영이 웃으며 한 교육생의 칼질을 도와주던 중 방송국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명 다큐멘터리 PD가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서영에게 다가갔죠. 대표님, 드디어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소스 여왕의 성공 비결.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세요. 서영은 쑥스러운 듯 고춧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그냥 제 일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쓴 것뿐이에요. PD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일을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서영은 잠시 가게 벽에 걸린 부모님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이 어때서요? 내 손으로 정직하게 돈 벌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남들이 매기는 점수에 제 가치를 맞추지 않았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서영은 다시 대야 앞에 앉아 묵묵히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서영이 직접 붓글씨로 적어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값은 누가 매겨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의 아침은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 사이로 서영의 칼질 소리가 경쾌한 박자를 만들어냈죠. 화려한 왕관 대신 낡은 앞치마를 선택한 여왕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단단했습니다. 세상이 매기는 겉모습과 화려한 배경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낡은 앞치마를 둘렀을지라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정직함으로 일궈낸 서영 씨의 성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귀한 품격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